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특검의 수사가 확대되면서요. 관련자들의 잇따른 진술 또 그리고 자백들이 이어지고 있죠. 말 그대로 명품에 발목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일단 명품 수수 의혹 현재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김건희 특검은 원래 김건희 국정농단을 목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명품 수수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여기에 이제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김건희 씨 구속영장에 그 명품들, 즉 통일교가 줬다고 하는 목걸이 하나, 네. 그리고 샤넬백 2개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소환 조사 후에 이제 서희건설에서 자수서를 통해서 밝혀진 서희건설에서 줬다는 목걸이, 네. 브로치, 귀걸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서모 씨가 본인 주장으로 이제 대리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예. 명품 시계, 바쉐린 콘스탄틴의 5,400만 원 상당의 시계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품 수수 의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 갈래로 지금 나눠져서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과정에서 뭐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라고 특검이 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명품들이 있는데 이 명품들이 정말 잠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특별 검사팀 조사에서 20년 전 홍콩에서 구입한 모조품 200만 원짜리라고 했던 눈꽃 목걸이가 예. 사실 그 반클리프 앤 아펠 이건 명품이랑 거리가 엄청 먼 저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 되게 유명한데 이 최근에 쿠팡 해외 직구 코너에 눈꽃 물방울 김건희 목걸이 실버 S925 화이트 골드 도금이라고 이제 상품명이 올라왔는데 네. 판매자가 요즘 핫한 김건희 목걸이라는 이제 그 설명을 집어 넣었습니다. 가격은 63,550원으로 김건희 씨가 이제 2022년 나토 회의 때 참석하면서 이제 착용했던 6,200만 원 상당의 이 목걸이의 약 100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뭐 네이버 쇼핑에서도 이제 뭐 비슷한 가격의 이제 제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14K 제품은 한 77만 원대 정도로 이제 판매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 될 때마다 사람들이 논란 그 자체를 보는 것보다 거기에 나와 있는 특정한 본인이 보고 싶었던 네. 값비싼 목걸이 아니면 드레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위 얘기하는 꽂히는 성향들이 있어서 뭐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경향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쿠팡에서는 이제 그 김건희라는 이제 검색어를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네. 판매가 되고 있고요. 댓글들을 좀 살펴보면 뭐 저랑 좀 제가 생각하는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뭐 정품은 사정없이 비싼데 이건 1000분의 1 가격이네. 아유. 네. 그리고 이제 뭐 네. 아내한테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라고 근데 왜 하나만 사줍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한 10개는 사줘야지. 네. 그리고 이제 멍pen 관심도 없는데 뭐 반클리프 아펠은 나도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짚어가는 이유가 뭐 이번 사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사태 풍경이 이렇다라는 점을 짚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소개를 해드린 건데 자 이렇게 사람들이 사태를 비판하면서도 곽금주 교수님 가짜 상품이 등장하고 또 여기에 이렇게 열광하고 이런 심리가 뭘까요? 네, 이게 그 블레임룩이라 그래서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시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비난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블레임 하면서 그 룩을 따라가는 건데요. 처음 이 97년도에 신창원이 탈옥을 해요. 예. 그러다가 99년도에 체포됩니다. 아. 근데 그 당시에 엄청난 화려한 무지개 아 저거요? 네, 색깔의 그 미소니 티셔츠를 입었어요. 네, 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저게 뭔가 그러면서 근데 너무나 고가니까 이제 가품을 사기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도에 무기 거래상 린다 김 네. 엄청 무리를 일으켰거든요. 아, 근데 이분이 오, 엄청 네. 멋쟁이였어요. 오. 그래서 나오는데 에스카다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는데 그걸 보고 또 에스카다 안경이 유행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제 블레임 룩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는 네. 2007년도에 신정아 사건이 터지죠. 예. 그래서 이게 뭐 학력 위조다 또 고위 공무원까지 얽혀서 엄청 뭐 난리가 났죠. 이럴 때 이 그 신정아가 입었던 옷들 이러한 것들이 다 비싼 거였어요. 돌체앤가바나라든지 보테가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이때 이 블레임 룩이라는 용어가 처음 네. 등장을 했고요. 뭐 최근에 2016년도에 그 최순실이 이제 구속되고 이럴 때 나온 거가 신발이 구찌 신발이다. 그래서 72만 원짜리
프라다 신발이죠. 프라다 신발이 유행하기도 했었던 거죠. 네, 저희가 사실 뭐 명품을 홍보하려는 목적은 네.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명품의 진짜 이름은 자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저도 자주 네. 듣게 되는 말인데 바로 하이엔드 명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일반적이다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지만 그런 명품이랑은 좀 다른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명품 위에 명품. 명품 위에 명품.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게 사실 좀 범위가 넓어지고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저가 라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서로 섞이게 돼서 고가의 라인을 샀던 사람들이 나 이렇게 섞이기 싫은데? 라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명품의 특징은 뭐냐면 예. 굉장히 희소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명품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게 되면은 희소성도 떨어지고 내가 대중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라 사실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 이런 고가 위에 초고가 하이엔드 명품이라는 이제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났고 그리고 네. 여기에 맞춰서 가격도 뭐 어마어마하게 좀 비싼 이런 가격입니다. 뭐 아까 제품명을 이제 말씀하시지 말라 네, 그래서 네, 네. 방에 그다음에 이제 그 시계 3대 시계에 들어가는 명품 같은 경우는 대한제국의 순종 황제도 착용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래요? 오래된 이제 스위스의 명품 예. 시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이제 고가 라인 유지하면서 내가 가지고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도 하이엔드 명품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냥 명품이 될 거고 네. 제 생각엔 그 위에 초하이 엔드 명품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사람의 욕망을 계속 자극하고 건드리고 그다음에 그걸 소유시키고 이제 이런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위에 또 하이엔드가 그렇죠.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장담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하이엔드 명품은요, 마케팅 전략부터 사실 철저히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니 돈만으로는 또 살 수 없는 브랜드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방송인 장용란 씨가요. 한 가방을 사고 싶어서 매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없다고 하고 아니 매장을 또 가득 채운 그 가방은 전시용이다라는 답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좀 해야지 살 수 있냐라고 물으니까 포인트를 쌓아야만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내 돈을 쓰는데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하이엔드 명품 예. 은 마케팅 전략 자체부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기업들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하이엔드 명품들은 디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명품 그 노출을 줄이고 그 소비를 줄이는 전략을 오히려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이엔드 명품은 사실 일반 그 소비자들한테 접근성을 기준으로 그 네. 명품의 그 순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접근성 문제니까 사기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갈구를 하게 되고 예. 그럴수록 그 명품의 급이 더 높아진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디마케팅 전략을 수행하는 건데요. 지금 방금 나온 이제 에르메스의 그 전략은 예. 이런 디마케팅의 일환인데 에르메스는 이제 많은 분들도 조금씩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네. 한 가지는 아까 나왔듯이 실적이 필수적입니다. 실적을 그 전에 팔리지 약간 인기 없는 제품들에 대한 구매 실적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 그렇더라도 또 산다고 해서 무제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딱 하나씩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제한도 있어요. 예, 그 회사에서 제일 유명한 버킨백, 뭐 캘리백은 1년에 하나씩만 살 수 있는 또 구매 제한이 걸려 있다고. 그렇군요. 이런 두 가지 요소 정도로 이 브랜드는 이런 디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곽금주 교수님 뭐 많이 팔면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케팅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가 희소성입니다.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사고 싶어도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정판 또는 완판됐다 이러면은 그 가치가 더 커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심리적 저항 이론이라 그래서요. 예. 뭔가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아주 쉬운 거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아. 그거가 마케팅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데 이거를 가질 수가 없게 되면은 그 가치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더 갖고 싶어지고 네. 또 더 이러한 거를 자극시키는 거가
바로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가치스럽게 만들까 한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문화를 파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스타벅스 처음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스타벅스 처음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스타벅스 가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가면은 뭔가 내가 막 굉장히 바쁘게 급하게 일을 하는 것 같은 마치 뉴욕의 뉴요커가 출근을 하다가 급하게 보낼 메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이메일을 체크하고 보내고 또 가는 그러한 그 어떤 내가 뉴요커가 된 것 같은 그러한 문화를 거기서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략을 쓰게 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가 또 하나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태리 경제학자 파레토 박사가 처음 제시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태리 사람들의 20%가 국민의 80%의 부를 가지고 있더라. 80대 20 법칙이라 그래요. 결국은 백화점 같은 데에도 매출은 누가 내느냐면 매출의 80%가 이 명품을 구입하는 20%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가로 해서 아주 희소하게 만들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고급 문화를 팔면서 하게 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더 현혹이 된다는 거죠. 아니 뭐 이런 가치를 어떻게 보면 인정이라도 하듯이 최근에 한 경매에서 명품 가방이 그야말로 경매에서 최고액을 찍었어요. 이게 저거요. 저게 이제 소도비 경매에서 이제 낙찰된 제인 버킨의 버킨백이었는데 저게 약 하나로 13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이 됐으니까 130억. 핸드백을 들고 다니면 강남의 빌딩 한 채를 들고 다니는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가격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좀 아까 얘기했던 문화적인 사연이 있는 게 제인 버킨이라는 배우가 비행기에서 그 에르메스 CEO한테 요런 핸드백 안 만들어요?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준 게 이제 이 버킨백이었고 이 버킨백이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만든 백이었거든요. 실제로 제인 버킨이 가지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런 사연이 더해지면서 이제 그 130억 원 이상이라는 이제 가격이 매겨진 거죠. 정말 듣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헉 소리가 나는 뭐 저희한테는 사실 딴 세상 이야기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명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사치품쯤으로 생각을 하지만요. 이게 권력, 뭐 이런 인간의 욕심과 함께 만나면 전혀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명품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 첫 번째 바로 뭘까요?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명품이 뇌물로 둔갑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걸 떠올리실 것 같아요. 1999년에 온로비 사건 이게 있었는데 일단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그때 우리 그 97년에 IMF 사태 이후에 국민들이 모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아주 대형 정치 사법 스캔들이 터집니다. 그게 말씀하신 일명 온로비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간단히 살펴보면 1999년도에 신동아 최순영 회장이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사태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순영 회장의 부인인 이영자 씨가 그 관련돼 있던 뭐 김태정 그 당시 검찰총장이라든지 고위직 공무원들 부인들에게 옷을 줬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일명 온로비 사건으로 불렸고요.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청문회도 국회에서 열렸는데 나아가서 맞습니다. 당시에 청문회도 열렸고 그 청문회에서도 밝혀진 게 없다 보니까 최초의 특검도 이 당시에 특검이 이때 생겼군요. 이 특검이 이때 처음으로 열려서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가 좀 모든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허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실패한 로비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뇌물죄나 알선수재는 약속만 해도 범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옷이 실제로 건너간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이영자 씨가 옷 대금 지급을 거부한 그냥 자작극에 해당한다.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 특검이 좀 실패한 특검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온로비 사건은 이렇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그 부당하게 이제 뇌물을 사용해서 그 구명을 한 그런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명품 얘기를 하니까 네. 또 안 짚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 어떤 명품들이 오르고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청문회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예. 가격이 너무 후덜덜해서 이제 그때 기억을 좀 되새겨 보면 그때 나왔던 가격이 호피무늬 반코트가 700만 원, 그리고 오. 투피스가 80만 원, 블라우스가 40만 원, 재킷도 40만 원. 참고로 지금이 아니라 99년도고 네. 제가 저때 이제 직장 생활했던 샐러리맨이었는데 어. 제 월급이 보너스가 안 나오면 100만 원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그런 얘기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패션 디자이너 이제 오. 앙드레 김 선생님이고 네. 저도 그때 실물은 처음 이제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엄청난 이제 패션 기업으로서 이제 큰 이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이분한테 이제 옷을 이제 살려고 했다가 중간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식의 이제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최대 피해자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앙드레 김 씨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분은 기억을 못하고 네. 앙드레 김 씨만 기억하고 본의 아니게 앙드레 김 씨 본명이 여기서 폭로가 돼요. 아 그랬어요? 예, 앙드레. 왜냐하면 이제 네. 본명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평생 앙 씨나 앙드레 씨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본명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되게 그때 그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되게 난감해하셨던 표정이 나서 꼭 저분이 죄인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들은 적이 좀 그냥 있었습니다. 참고인이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니까 당시 신문 기사까지 저희가 쭉 짚어봤어요. 네, 두 번째, 그럼 명품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얼굴이 뭘까요? 두 번째 얼굴은 은닉과 탈세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품이 은닉, 탈세 이 수단으로 둔갑을 한다는 건데요. 일단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고가 브랜드 까르띠에가 파리 한 지역으로 가게를 옮긴 지 100주년이 되는 걸 기념하기 위해 만든 시계. 12대신 13이란 숫자가 새겨져 있고 전 세계에서 200개만 한정 생산된 희귀한 시계입니다. 이 200개 중 4개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초호화 명품 또 그림으로 은닉을 했다가 이게 결국 몰수가 됐다 이런 뉴스인데 당시에 몰수된 이 물품도 화제였고 이후에 이어진 경매까지도 화제였었어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석류 네. 그리고 미술품 두 가지 부류로 이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저도 이거 이제 보면서 이 동남아 얘기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석이 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런 보석을 전부 모아서 108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108점. 예. 굉장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까르띠에라는 브랜드의 100주년 한정 시계가 네. 한 점도 아니고 4점이나 또 발견이 된 거죠. 저렇게요. 예, 그래서 그런 보석류는 그렇게 보고 미술품이 또 이제 이게 아주 충격적입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근현대 미술의 대가라고 하는 뭐 이중섭, 박수근 이런 대가의 미술품들이 예. 대량으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보석은 공매를 통해서 네. 그리고 미술품은 경매로 통해서 강제로 이제 매각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가격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 보석류도 이걸 전부 다 이제 공매를 해서 공매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6,800만 원. 당시에 짜장면 값이 2,000원이 안 됐었으니까 네. 지금 가격으로 엄청난 금액의 이제 공매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미술품은 더 심합니다. 심지어 이 미술품 중에서는 수십억에 달하는 네. 가격으로 경매가 됐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특검에서 또 근무를 해보시고 수사도 해보셨으니까 명품이 이렇게 은닉,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이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그 보석류나 명품들은 감정가 산정이 어렵습니다. 그 말인즉슨 보관을 하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재산 신고할 때도 감정가가 특별히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소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신고해서 누락해도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현금화가 또 용이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이런 하이엔드 명품들은 환급성이 좋기 때문에 네. 시장에 팔면은 얼마든지 금방 현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이 더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보관이랑 은닉이 용이하다. 그래요? 예. 네. 이번에 김건희 특검도 지금 그 실물들을 지금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뭐 시계나 목걸이 네. 실물 찾은 게 준 사람이 반납한 서희건설에서 반납한 물건밖에 못 찾고 지금 실물을 못 찾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말인즉슨 그만큼
보관하고 숨겨놓기가 편하다. 우리가 부동산이나 현금은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의 입출금 내역이나 부동산은 다 우리가 등기로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그것을 범죄에 사용하거나 범죄가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관하거나 은닉이 용이하기 때문에 네. 가장 크게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 사례는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행방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자, 명품의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은요, 뭐냐면 탐욕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곽 교수님? 네. 이 명품을 든다는 거는요,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요. 왜냐하면은 이걸 들었을 때, 야, 너 그거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네. 돈이 많구나 하는 인정 욕구를 충족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시 욕구도 충족이 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만족감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는 우리가 충족하고 싶어지니까 점차적으로 여기에 탐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명품은 바로 탐욕의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끝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 수단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렇게 사치 얘기를 하면요, 그 끝판왕이 있습니다. 늘 회자되는 인물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When I became First Lady, it became demanding for me. I have to dress up and make myself more beautiful. Because the poor always looks for a star in the dark of the night. 자, 바로 필리핀의 전 퍼스트 레이디 이멜다 마르코스 얘기입니다. 이멜다 사실 탐욕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인물로 통하는데 이 사람이 사치했던 그 사치품들 중에 아니 구두만을 전시하는 박물관까지 세워졌을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그 필리핀의 마리키나시에 있는 박물관인데요. 저기라고 하네요. 네, 네. 그냥 원래는 박물관이었던 신발을 보관하는 전시하는 박물관이었는데 예. 이멜다의 구두가 대량으로 이제 전시가 되면서 그냥 사람들은 그냥 이멜다 마르코스 신발 박물관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네요. 젊었을 때 네. 필리핀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쫓겨나는 과정 그리고 이후에 수천 켤레 구두라고 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신발은 2켤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신는 거, 그렇죠. 밖에서 신는 거. 네. 집 밖에서 신는 거, 학교에서 신는 실내화. 이 정도면 됐는데 저걸 네. 왜 어떻게 다 신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멜다 마르코스가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나와 비슷한 구두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심리학 전공은 아니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네. 기회가 되면 이런 짓을 저지를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욕하지 말고 자 신발 구경해. 나의 꿈이었어. 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 얘기라서 그 얘기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좀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 지점이 결국은 그 아들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이제 결국 부의 그 순환 뭐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고 그러니까 당사자는 내 아들이 다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사치품들을 조금 미안해하거나 뭐 용서를 비는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빛나는 과거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 어떻게 보면은 명품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신발이 저렇게나 많다니 뭐 발이나 손이 수천 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필요한가 싶기도 해요. 근데 끝없이 저렇게 수집하는 건 어떤 심리예요? 네, 바로 수집 중독, 소비 중독입니다. 인간에게는 쾌감을 주는 거는 뭐든지 다 중독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걸 구입을 하면서 오게 되는 기쁨이라든지 만족감, 쾌감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면 계속 수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이멜다의 명품들 결국에 이게 어떻게 좀 처리가 됐죠? 탐욕의 끝은 파멸 이렇게 해야 해피엔딩이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그래서 법원에서 필리핀 네. 법원에서 이게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이다. 그래서 국가 소유로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또 반전이 그래요? 있습니다. 아까 네.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멜다의 아들이 대통령이 또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명품을 국가 소유로 하긴 했는데 네. 여전히 이멜다의 통치하에 있다, 여전히? 관리하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뭐 아까 저희가 잠깐 하이엔드 명품 얘기를 네. 해봤어요. 명품 위에 또 명품이라는 건데 이런 게 시대에 따라서 명품의 모습은 조금씩 변해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 이제 명품들은 뭐냐면 이제 후추, 그다음에 향신료 같은 것들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음식을 부패하는 걸 막고 그다음에 이런 냄새들을 통해서 지금처럼 이제 사료를 통해서 먹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기에 냄새가 좀 심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향신료를 많이 잔뜩 뿌릴 수 있으면 부자다라는 네.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왕관에 들어갈 보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명품이었다면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아는 그 브랜드 뭐 에르 뭐 이런 브랜드들이 나오면서 이제 했고 결정적인 거는 저는 이제 코코 샤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샤넬이라는 인물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명품의 세계가 이제 펼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쭉 명품 얘기를 해봤습니다. 곽 교수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명품이라는 거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바람직할까요? 네, 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품뿐만 아니고 예. 거기에 걸친 어떤 전통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러한 거가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고 뭐 잘못됐다고 보기보다 자기 소비에 맞춰서 내가 정말 이 가치를 사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 하나 정도 또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구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렇게 외국 브랜드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역사와 전통과 예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명품을 좀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렇게 명품을 좋아하는 나라가 명품 만들어내는 국가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세 분과 함께 하이엔드 명품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